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래카 통계화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저희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선생님들께 참여 링크를 메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사용하는 교재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도 같이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혹시 해당하는 링크를 통해서 교재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에 다시 한번 채팅창에 다시 한번 교재 남겨드릴게요. 해당하는 교재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다시 한번 교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교재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1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 주신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 대략 한 80분 정도 신청을 주셨는데 오늘 한 반 정도만 지금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정각이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원래 제가 평소라면 제 얼굴이 나오도록 화면을 띄워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제 얼굴이 나오도록 화면은 띄워드릴 수가 없는 점,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혹시 선생님들께서 가능하신 분들은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 표정을 보면서 속도 조절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거기 때문에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혹시나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질문사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먼저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 같이 듣고 계신 강사님 있어요. 해당하는 강사님께서 선생님들께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레카에서 진행되었던 상시교육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상시교육이 유레카 기능 사용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실습형으로 진행이 됐다면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제가 진행하는 내용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면 채팅창에 빨라요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저희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내용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행할 내용은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행할 내용은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예요. 이 부분은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레카로 들어오는 문의를 보면 이 조사의 순서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오류 또는 재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가장 먼저 조사를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분석 방법을 설정하는 것까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필요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설문 문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문항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문항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카테고리나 또는 필요하신 방향에 따라서 내용이 워낙 많이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저는 설문 문항들을 작성하실 때 팁, 그리고 보기를 설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을 안내드린 이후에는 제가 예시 설문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 예시 설문을 보면서 문항을 한 번씩 같이 수정을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또 이런 교육에 이벤트가 빠지면 조금 섭섭하겠죠. 오늘 간단한 이벤트들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퀴즈가 중간중간 진행될 예정이에요. 해당하는 퀴즈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 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으로 또는 보이스로 많이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강의가 일찍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항 수정이나 또는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채팅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는 제가 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소정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신청서에 이미 선생님들 성함이랑 연락처를 같이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해당하는 번호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내가 신청서에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따가 교육이 종료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만족도 조사 내용에 선생님들 휴대폰 번호, 성함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는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혹시 지금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진행하는 속도 괜찮으세요? 네, 혹시나 빠르면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장 처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순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셔야 되는 주제를 선정을 하시죠. 급식 만족도나 또는 연구학교 주제, 학교 만족도, 교육과정 평가용 등 다양한 설문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이어서 설문 문항을 바로 제작을 하세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 또는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설문 문항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설문 문항을 제작했으니까 이어서 설문의 응답을 받겠죠. 설문의 응답을 받으시고 나면 해당하는 응답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거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순서예요. 물론 이렇게 진행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함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설문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불편한 점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를 분석할 때, 마지막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불편함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오류는 조건문이나 옵션을 설정을 잘못하셔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오타와 같이 문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에 하나가 이미 응답은 시작했고 문항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십니다. 물론 저희도 응답이 시작된 이후에 설문 문항들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죠. 하지만 설문 응답이 시작되고 나면 더 이상 설문에 수정이 안 돼야 돼요. 그 이유가 설문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문항이 수정되면서 아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시작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설문의 수정을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결과 분석에서의 오류예요. 이 오류는 각각의 통계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태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분석들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알맞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문항을 만드실 때 내가 어떤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결과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문항을 만드시다 보니까 추후에 통계 분석을 사용할 때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설문에 응답도 다 받고 열심히 보고서까지도 다 작성하셨어요. 근데 다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선생님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또 작성된 보고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보고서보다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보고서의 활용도가 더 높게 사용이 되겠죠. 이처럼 조사의 의미나 효율성이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석적으로 진행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순서랑 유사해요. 우리 처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구학교나 교육과정 평가용 등 다양한 주제로 선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 이 주제 설정할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후에 조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이 조사 설계 부분에서는 기존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된 조사가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내가 필요한 문항들은 어떤 게 있는지 나는 분석 결과는 어떤 내용들을 사용을 할 건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조사 설계 부분이 끝났다면 설문에 대한 문항을 제작을 해줍니다. 이때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을 제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항 제작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놓치고 지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 테스트를 하면서 조건을 잘못 설정한 게 있는지 혹은 옵션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충분히 테스트하신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설문의 응답을 한번 초기화시켜 주신 다음 그 다음에 설문지를 배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설문지의 응답까지 다 들어왔다면 마지막으로 결과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석적인 진행하는 순서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정석적인 순서를 한번 밟아가면서 선생님들께 필요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가장 처음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주제를 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가설을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설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정의를 설정할 때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이걸 조금 쉽게 풀어보면 증명하고 싶은 궁금한 내용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내용들,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가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설문조사에 여러 가지 가설을 함께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만족도 변화량, 내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에는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동일한 설문조사에 성별에 따라서 이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에 여러 가설에 대한 응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총 두 가지 가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귀무 가설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립 가설이라는 가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증명이 완료된 가설은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증명이 완료된 가설은 우리가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번에는 가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가설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귀무가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귀무가설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가 되는 논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가 되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가설의 기호로는 H0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는 영가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통계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H0 또는 영가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하는 수업 방식이 기존보다 더 학생들에게 효과가 좋게 나타났다. 또는 다른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내가 새로 개발한 약이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약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내용을 증명을 하고 싶겠죠. 지금처럼 제가 증명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과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규모가설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규모가설의 의미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주로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설의 기호로는 H1이라는 가설 기호를 사용을 하게 돼요. 우리 이 대립가설은 아까도 간단하게 알아봤지만 대립가설의 의미로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다 보니까 기존과 차이가 있다, 기존보다 효과가 좋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설에 대한 예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설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선생님들 연구학교 많이 하시죠? 연구학교에 대한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는 선생님들께서 통일교육을 진행하시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학교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통일교육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통일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에는 변화가 있다. 통일의 인식에는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반대가 되는 내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귀무가설의 내용은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가설이 설정됩니다. 반대로 대립가설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의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만족도 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만족도 조사는 규모가설 같은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과정평가용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해요. 학생들의 공부 환경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없다, 우리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라는 내용으로 설정하는 게 귀무가설이고요. 차이가 있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립가설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정이 되고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가 되는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라는 내용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가설에 대해서 주의사항 5가지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빠르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가설 설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 5가지는 첫 번째로 간단하면서도 뚜렷한 주제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구구절절하게 가설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가설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자의 편견이나 또는 주관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치 중립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음으로 내용이 특정화 관계의 방향까지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특정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차이는 긍정적인 방향인지 또는 부정적인 방향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로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내용이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짧게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서 한번 제가 안내 드렸었죠.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상품이 나가는 첫 번째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퀴즈는 제가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왔어요. 작년과 올해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같은가에 대해서 2가지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을 작성하신 다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내주신 첫 선생님께는 제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는 작년과 올해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같은가에 대한 주제예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귀무가설 그리고 대립가설을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다들 정말 잘 듣고 계셔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원했던 대답은 우리 이가원 선생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작년과 올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대립가설은 작년과 올해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가원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선생님 성함이랑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들이 다 맞아요. 우리 귀무가설은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대립가설은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의 내용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 설정을 하실 때는 무조건 같다, 다르다 이렇게 설정하시기보다 우리가 주제를 설정할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주제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의 수준, 유의 확률이라는 단어도 듣게 될 거고요. 유의미하다라는 내용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유의 수준이 어떤 거고 또 유의 확률은 어떤 건지, 그래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처음으로 유의 수준, 유의 확률이다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실 거예요.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이다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상시 교육을 듣고 오셨으면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유의 수준은 동일한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수준을 이야기해요. 이 자료의 오류 확률이 어느 정도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게라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입니다. 이 유의 수준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해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해요. 우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보통 0.05의 수치를 사용합니다. 이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5%보다 낮다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5%보다 낮다면 우린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게, 우린 이걸 우연이라고 하지 않을게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유의 확률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한 결과가 우연히 발생했을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석의 결과가 우연히 나타났을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서 보면 분석 결과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인 5%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걸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할게 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게 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구나 이런 부분은 훨씬 빠르게 생각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 앞서서 확인했던 결과와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귀무가설이 맞다. 우리가 주장하는 주제는 우연히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반대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은 대립가설이 맞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필연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의미하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키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A 지역의 학생 30명을 뽑아서 해당 학생들의 키를 쟀더니 키의 평균이 170이 나왔어요.
그리고 B지역 학생도 동일하게 30명을 뽑아서 키의 평균을 재봤더니 160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A지역과 B지역 학생의 키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 결과는 A, B 지역의 다른 학생들의 키를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앞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은 해당하는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필연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 B 지역의 다른 학생들을 뽑아서 다시 한번 키를 잰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A, B 지역의 다른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면 지금 나타난 결과랑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나타난 결과는 그저 우연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유의미하지 않다는 지금 나타난 결과는 우연이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설에 대해서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깊게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까요?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통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것만 4년을 공부합니다. 이것만 4년을 공부하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이해하시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분석하시다가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스텝을 한번 밟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순서대로 진행한다면 가설 설정 다음에는 설문의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중에서도 분석 방법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사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된 설문들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지금은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까지만 한번 알아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설문 문항을 작성하는 팁들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석에는 어떤 게 있는지부터 한번 분석의 영역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분포와 기본 정보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게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하려면 빈도 분석, 평균을 구하는 기술 통계량, 그리고 기준별로 결과를 확인하는 교차 분석,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실 때는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분산 분석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실 때는 이 아래에 세 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변수 간의 관계, 우리 문항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때는 상관 분석 또는 단순 회귀 분석을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귀 분석도 많이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 단순 회귀 분석 정도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각각의 분석들을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각각의 분석은 기본적인 변수의 형태를 지켜주셔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의 형태도 가볍게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상시교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보기의 숫자가 아니라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처럼 보기 1번이 남자여도 되고 보기 1번이 여자여도 되는 보기의 순서가 바뀌어도 설문의 응답을 받거나 또는 분석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변수를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질적 변수는 성별이나 학교급, 지역 같은 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남학생은 몇 명이 응답을 했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또 여학생은 몇 명이 응답을 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적 변수랑은 반대가 되는 변수도 있겠죠. 반대가 되는 변수를 우리는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를 해요. 각종 점수 또는 키나 몸무게, 나이 등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양적 변수입니다. 이 양적 변수의 특징으로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제 나이가 31살입니다. 우리 제 나이가 31살. 그리고 여기 어떤 선생님께서 28살이라고 했을 때 제 나이와 선생님의 나이를 합치면 59세가 나오게 되죠. 지금처럼 사칙연산이 가능한 변수다라고 한다면 양적 변수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러면 질적 변수는 사칙연산이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질적 변수를 보면 성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었죠. 이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어떤 결과를 내기도 참 어렵게 됩니다. 지금처럼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사칙연산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사칙연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양적 변수로도 질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형태가 하나 존재합니다. 우리 만족도 문항이나 선호도 문항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평가용 설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 척도형, 연속되는 척도형으로 사용되는 문항이 그 주인공이에요. 이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처럼 빈도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 보기에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신 다음 평균 점수처럼 사칙연산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척도형 변수의 경우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계 분석 사용에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퀴즈를 한 가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서 제가 나이는 사칙연산이 가능한 양적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앞서서도 한번 확인해봤죠. 제 나이 31, 선생님 어떤 분의 나이 28 더하면 59세 이렇게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나이는 양적 변수예요. 그렇다면 연령대는 어떤 변수의 유형에 포함이 될까요? 우리 연령대는 어떤 변수의 유형에 들어가게 될까요? 네, 우리 김효진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이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대 더하기 30대는 20대와 30대를 더하면 50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50대일 수도 있고 60대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이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사칙연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질적 변수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 중에도 우리 범주형 변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칙연산이 되면 양적 변수로 들어간다. 사칙연산이 안 되면 질적 변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김효진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저한테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하나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각의 분석은 어떤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 또 어떤 문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처음으로는 빈도 분석입니다. 이 빈도 분석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응답을 받으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도 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 비율이 비슷하다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됩니다. 이 빈도 분석을 진행할 때는 우리 질적 변수가 필요해요. 성별이나 학년, 학교급, 지역과 같은 질적 변수가 있어야지만 빈도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도 분석을 진행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빈도수, 우리 명수보다는 누가 더 많이 나왔는지를 주로 먼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성한 것처럼 남학생은 몇 퍼센트 있고 몇 명인지, 여학생은 몇 퍼센트이고 몇 명인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먼저, 그리고 명수는 괄호 안에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두 번째로 알아볼 분석은 교차 분석입니다. 이 교차 분석은 기준별로 응답의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을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집단별로 분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을 교차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 만족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어 있는지, 또는 요즘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학교를 하나의 설문조사에 응답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학교를 기준 변수에 넣고 다른 문항들을 비율 확인 변수에 넣으시게 된다면 학교별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이에요. 이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총 2개의 질적 변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이 되는 변수, 성별이나 학년같이 기준이 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비율을 확인할 변수, 만족도나 또는 신청 여부와 같이 질적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이 2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빈도 분석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받아보셨더니 불만족부터 보통 만족이 다 고르게 나타났어요.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고르게 나타났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응답이 그냥 이렇게 고르게 나왔구나라고 끝내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교차 분석을 한번 살펴서 봤더니 남학생의 경우는 불만족은 높게 나타나고 만족은 낮게 나타나고, 또 여학생은 불만족은 낮고 만족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합치면 평균적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차 분석을 통해서 이 분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많은 의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기본 정보의 마지막으로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통계량은 학교의 시험 점수나 만족도 같이 평균의 수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우리 평균을 사용하려면 사칙연산이 가능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변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만족도 점수처럼 양적 변수가 있어야지 기술 통계량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이 나올 거예요. 정말 많은 종류의 통계량 값들이 나올 텐데, 이 중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건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이 3가지는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우리 다음으로 이번에는 평균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으로는 두 집단의 평균값 비교에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이걸 우리는 독립표본 T 검정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차이, 또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평균 차이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할 때는 2가지 변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기가 2개인 질적 변수가 필요해요. 우리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이기 때문에 보기가 2개인 질적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우리 다음으로 평균의 차이를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차이를 확인할 양적 변수도 1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질적 변수 1가지, 양적 변수 1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분산의 동일 여부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 결과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교육 마무리할 때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한번 넘어가 봐서 분산 분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3집단 이상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질적 변수 1개와 양적 변수 1개가 필요하고요. 우리 기준이 되는 질적 변수, 보기가 3가지 이상인 질적 변수와 평균의 차이를 확인할 양적 변수가 1가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분산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는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는지 정도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나는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싶다면 사후 분석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차이가 나는 집단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평균 차이 검정의 마지막 분석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 표본 T 검정입니다. 우리 대응 표본 T 검정은 동일한 집단, 이번엔 집단이 2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집단에서 조사를 총 2번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집단에서 사전에 한번 조사를 진행하고요. 사후에 한번 조사를 진행을 해서 사전과 사후에 평균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이에요. 우리 집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을 비교하려면 총 2개의 양적 변수가 필요하게 되죠. 사전에 대한 평균을 사용할 변수 하나가 필요하고요. 사후에 대한 평균을 사용할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총 2개의 양적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에 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에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동일한 설문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조사 설문지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사후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동일한 집단에게 동일하게 응답을 받다 보니까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학년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차이 검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2가지 분석만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관 분석이에요.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문항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높아질수록 유연성 점수도 높아지는지, 또는 나이는 높아지는데 반대로 유연성 점수는 낮아지는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변수에 대한 관계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이에요. 이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2개의 양적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관 분석의 특징은 우리가 정확한 증가량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정확한 증가량은 알 수가 없지만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연성이 증가를 하는지, 또는 나이가 증가하는데 유연성은 반대로 낮아지는지, 두 변수에 양의 관계가 있는지 음의 관계가 있는지 양과 음의 상관관계까지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상관 분석이 조금 확장된 버전이 단순 회귀 분석이에요. 이 단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문항 사이의 변화량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이 단순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로 2개의 양적 변수가 필요해요. 처음으로 원인, 먼저 바뀌게 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 다음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 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이 늘어날수록 성적도 늘어나는지, 공부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성적은 얼마나 상승하게 되는지, 이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단순 회귀 분석인 거예요. 이 단순 회귀 분석은 원인 변수의 증가에 따라서 결과 변수의 증가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 분석을 진행을 하셨을 때는 지금처럼 결과가 수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원인과 결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서 지정을 해주지 않아요. 이 컴퓨터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원인과 결과는 연구자분께서 직접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한참 많이 피곤하실 시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 퀴즈를 한 가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작년에 비해 올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는지, 대상은 동일하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작년에 비해 올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사용을 한다면 어떤 분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정말 빠르시네요. 네, 선생님들께서 우리 김예수 선생님께서 가장 처음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평균 차이 검정이면서도 대상이 동일해요. 동일한 대상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차이 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예수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마찬가지로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주제 영역별로 어떤 분석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주제들이 연구학교, 만족도 조사, 교육과정 평가용 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연말에 활용사례 공모전을 진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 주제로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쭉 받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세 가지 다 주제는 다양한데 사용하시는 분석이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기술 통계량 그리고 빈도까지만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특히 연구대회 같은 거 진행하신다면 조금 많이 아쉬운 보고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조사는 주로 큰 틀에서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 또는 급식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각각의 큰 주제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건의사항을 받고 문항을 종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방향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같이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문항, 학년에 대한 문항,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조사하신다면 성별, 학년 이 두 가지 정도는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응답자들의 사는 지역이나 또는 다양한 신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신분까지도 함께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인구통계학적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같이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역별 세부 문항을 같이 작성해 주시는 것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받는 게 아니라 수업에 대한 만족도라면 뭐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만족도 또는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만족도,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좀 세세한 내용으로 선생님들께서 조사를 받아주시는 것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한 가지 분석을 추천해 드리면 저는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이 3가지 이상이라면 분산 분석, 집단이 2가지라면 독립표본 T검정처럼 기준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우리가 기준별로 확인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결과랑은 조금 더 다른, 기존보다는 조금 더 풍부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나 또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평균 차이에 대한 검정, 독립표본 T검정이나 또는 분산 분석 이 2가지는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연구학교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 연구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문항은 연구 분야에 대한 인식 문항이나 또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 문항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구 통계학적 문항, 주로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 또는 한 반을 대상으로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성별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신다면 학년까지도 같이 받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분석이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이 사용을 하세요. 지금도 이미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사전과 사후에 대한 인식 정도 차이 또는 만족도 차이로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술 통계량에서 평균만 비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보다는 간단하게 평균만 비교하시기보다는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선생님들 보고서에도 훨씬 퀄리티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 또는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문항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인구 통계학적 문항을 같이 포함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문항, 학년에 대한 문항, 특히 교육과정 평가형 같은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렇게 따로 나눠서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럴 때 직위, 신분에 대한 문항까지도 같이 받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대한 문항을 받으신다면 응답받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성문이나 또는 문항 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이렇게 응답자분들께서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단순하게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교육과정이 뭔데? 라고 되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받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면 이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에서는 어떤 분석을 추천을 드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교차 분석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른 분포 또는 학년, 신분에 따른 분포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 현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차이까지 알아보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 응답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해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에서는 교차 분석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각각의 문항별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문항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분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 신뢰도 분석을 선생님들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신뢰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항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에요. 선생님들께서 가끔 보면 문항을 여러 개 만드셔 놓고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평균 내신 다음에 난 이거 학교 만족도라고 할 거야 라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이거 이렇게 하나로 묶어도 돼? 라는 의문을 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분석이 이 신뢰도 분석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분석이 신뢰도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분석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보고서의 퀄리티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께 사용하시는 영역별로 추천드리는 문항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졌다가 3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3시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설문 문항들을 만드실 때 팁, 그리고 보기들을 작성하실 때의 팁들을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저희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엄청 더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이 가장 힘드실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함께 진행해 볼 거는 잠시만요. 네, 우리 이번 시간부터 함께 진행해 볼 거는 설문 문항들을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항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방향에 따라 또 주제에 따라 내용이 확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의 내용보다는 문항을 작성하실 때 또 보기를 입력하실 때의 팁들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지금 저랑 같이 보고 계신 강사님이 한 분 더 있어요. 네, 강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또 몇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특정 인원에게만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유레카에서는 이 기능을 조건을 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문을 설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조건을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이동해야 되는 문항 또 조건이 설정된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 또는 보기에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문항 1번이 수학여행 참석 여부에 대한 문항이에요. 이때 참여함으로 응답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번으로 문항을 이동을 해야 되고요. 우리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인원만 문항 2번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만약 어디로 이동하세요 이런 문구를 따로 써놓지 않는다면 응답자분들께서는 조금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게 체크가 안 되냐 라고 문의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걸어주신 문항에 대해서는 어디 문항으로 이동하세요 라는 내용을 보기에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조건이 걸려있는 문항 있죠. 특정 응답자만 응답을 해야 되는 문항 앞에는 해당하는 정보를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문항 1번에 참석 안함을 선택한 학생만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조건이 걸린 문항은 특정한 인원을 제한을 해주시는 게 문항 안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동일한 척도 그리고 동일한 보기로 입력된 문항은 영역별로 하나의 문항으로 묶어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문항들을 보면 이렇게 각각의 문항들을 쭉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렇게 입력하셔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응답자분들께서 작성된 내용들을 보실 때는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조금 피로도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동일한 보기, 동일한 척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신다면 영역별로 하나의 문항으로 묶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문항 안에 한 3, 40개의 문항을 포함시켜서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응답자들이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매트릭스형 문항을 사용하실 때 우리 표 형태로 묶인 하나의 문항을 매트릭스형 문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매트릭스형 문항을 사용하실 때는 저는 한 5문항 정도, 많아도 10문항이 안 되게끔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여기에 사용되는 이 질문명 있죠. 이 질문명 부분에는 아래의 모든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업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래는 각각의 세부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응답자의 상황에 맞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응답자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미래산업 발전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 학생들은 이 문항 자체를,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조사를 사용하실 때는 조사자의 입장보다는 응답자의 입장에서 설문 문항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특정한 단어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적인 설명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또 필요한 경우 부가적인 설명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속에 응답을 유도하는 문구를 삽입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가끔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이렇게 쭉 검토를 해드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문항의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대해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응답자분의 수학여행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항들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응답자 입장에서 실제와는 조금 다른 의견으로 응답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응답에서 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내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응답이 왜곡이 된다면 당연히 응답의 결과도 믿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설문 문항 만드실 때는 문항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문에 응답을 유도하는 문구는 빼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문항을 간결하게 명확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정말 구구절절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응답자분들은 이게 뭘 물어보는 건데?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항은 최대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문항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질문 작성의 마지막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은 하나의 문항에 여러 가지의 질문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 부분도 예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진행된 학생 체험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으로 선생님들께서 가끔 문항들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질문이 총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만족도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필요도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자분들은 이곳에 만족도를 입력해야 돼? 아니면 필요도를 입력해야 돼? 이런 의문을 가지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응답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하나의 설문조사에 여러 가지 설문을 넣는 게 아닌 하나의 설문조사에는 하나의 문항만, 하나의 응답만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 만드시는 데에 대한 팁들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기를 작성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기를 작성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첫 번째로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보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는 상호 배타성, 포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설문조사에도 자격증이 하나가 있어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야 되고 포함되지 않는 보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예시 자료를 살펴볼게요.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문항인데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는 내가 생각했던 점수가 11점에서 19점 정도 사이다 라고 하면 응답할 수 있는 보기가 없어요. 우리 11점에서 19점 사이면 응답할 수 있는 보기가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점은 뭘까요? 우리 두 번째 문제점은 만약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하실 때 한 60점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만약 60점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40에서 60점의 선택을 해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60에서 80점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될까요? 지금처럼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항의 보기는 지금처럼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포함되지 않은 보기가 없도록 모두 다 응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쭉 작성하셨는데 혹시나 응답자들이 응답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기타에 대한 응답을 하나 추가를 시켜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해당 사항 없다, 사항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기를 한 가지 더 추가를 시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아까 전에는 60점일 경우 어디에 응답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1점부터 60점까지, 또 61점부터 80점까지 나는 60점을 줄 거니까 이 문항에 응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문항의 보기를 탁탁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자분들께서 응답하실 때도 훨씬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문항은 아까에 조금 연속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연속되는 수치 문항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는 이걸 균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교육비 문항 같은 데서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 사교육비 문항을 보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20만 원 미만, 뭐 20에서 40만 원 미만, 40에서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비중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4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갑자기 엄청 확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자분들도 아, 이거 너무 많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응답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는 작성을 하실 때 동일한 비중으로 보기를 작성을 해주셔서 응답자분들의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 연속되는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에요. 우리 연속되는 척도의 경우 부정에서 긍정 또는 긍정에서 부정 순서로 연속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은 제가 예시 설문으로 하나를 만들어 온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만약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보기를 만드시게 된다면 응답자분들께서는 이 보기가 어떤 거였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다 보니까 응답자분들께서 응답하실 때 한 문항 한 문항이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속되는 척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척도가 연속되는 형태로 긍정에서 부정 순서든 또는 부정에서 긍정의 순서든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연속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면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때는 연속되는 척도도 부정에서 긍정 순서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평균 점수 구할 때도 부정에서 긍정 순서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추후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때 훨씬 편하게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기 간 교차하는 선택지가 없어야 돼요. 우리 보기가 중복될 경우에는 선택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또는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설문조사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신분을 여쭤보는 질문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기타 이렇게 내용을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나는 학부모이기도 해요.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기에 응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문 문항을 만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부모에 응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응답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학부모기도 하고 지역 주민이기도 한데 어디에 응답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조금 혼란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제외된다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 중에서는 어떤 걸 더 우선순위로 선택해 달라라는 문항을 같이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문항에 조금 혼동이 생기시게 될 경우에는 응답자분들이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응답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응답률 자체가 조금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더 보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설문 문항 보기와 보기를 작성하시는 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스텝들을 한번 밟아가면서 제가 가지고 온 예시 설문으로 조사를 함께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으로 또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으로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는 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주제, 가설을 설정하는 부분이죠. 저는 여기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교 만족도라는 문항으로 한번 설문을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학년, 성별에 따른 만족도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스텝은 조사를 설계하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는 사전에 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사 설계 부분에서 저는 이 학교 만족도라는 문항은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관계 만족도 이 세 가지 영역의 평균 점수를 저는 학교 만족도라는 문항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조사 설계 부분까지 마치게 되었다면 사용할 분석 방법을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저는 학년과 성별에 따른 만족도 또는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거예요. 우리 학년은 3가지 이상이고요. 성별은 서로 다른 2가지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년과 성별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각각의 분포 차이가 있는지 분포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교차 분석이라는 분석도 함께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독립표본 T검정이나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응답 결과가 양적 변수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응답 결과가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질적 변수로 사용이 돼야 하죠. 우리 이 부분은 앞서서 같이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독립표본 T검정이나 분산 분석 같은 경우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양적 변수로, 우리 교차 분석은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질적 변수로 받아줘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 만족도를 연속되는 5점 척도로 한번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러 가지 문항, 여러 가지 영역, 우리 앞서서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관계 만족도의 세 영역이었죠. 이 세 영역의 평균을 학교 만족도라고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 분석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분석 방법을 설정을 해주시면서 받으셔야 되는 문항의 형태도 같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넘어가서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처음으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한번 넣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별과 학년에 대한 문항만 한번 받아볼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처음으로 이 상단에 주성문으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입니다 라는 내용을 넣어줬어요. 지금처럼 시각적인 효과로 영역을 구분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게 되면 응답자분들께서 내가 지금 어떤 걸 응답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다 보면 응답자분들의 피로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영역을 구분짓게 될 경우에는 응답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항상 함께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사전에 미리 설문 제일 앞쪽으로 받을 거예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이 설문조사가 조금 예민한 설문조사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지금 저처럼 그냥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문항이다라고 하신다면 제일 앞에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작성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제일 앞에 있는 게 좋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편하신 대로 선생님들께서 장점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제일 먼저 묻는 문항이 수업 만족도에 대한 문항이었죠. 저는 수업 만족도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문항은
어떻게 한번 수정을 해보실 수가 있을까요? 이 설문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선생님들께서 만족도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채팅창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생각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 작성을 해주세요. 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맞아요. 지금 이 해당하는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죠. 우리 수업 만족도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수업 만족도가 뭐 수업에 대한 사용 도구에 대한 만족도인지 수업 시간에 대한 만족도인지 문항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자들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지 조금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저는 이 수업 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수업 진행, 수업 방식, 참고 자료, 진행 방식에 대한 만족도 네 가지로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문항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문항들이 작성이 되었죠. 이 문항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서 우리 정경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문항들이 척도가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항, 매트릭스형의 하나의 문항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박정환 선생님이나 이거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기의 내용이 만족한다부터 긍정부터 부정의 순서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추후에 평균 점수까지도 같이 확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부정에서 긍정의 순서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지금처럼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 이 네 개의 문항들을 포괄하는 문항이 수업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라고 문항을 입력을 해주고 세부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평균 점수까지 확인할 거기 때문에 연속되는 척도를 부정부터 시작해서 긍정의 순서로 입력을 해주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지금 이 수업 내용에 대한 걸 예시까지도 함께 들어줬습니다. 예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응답자분들께서 응답하실 때 편하게 느끼는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명문만 탁탁탁 이렇게 주시기보다는 예시를 함께 작성을 해주셔서 응답자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응답에 대한 세부 의견들, 서술에 대한 내용을 받아주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요. 이 세부 의견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새로 밟아 나가셔야 되는 방향성이나 또는 추후의 결과를 취업할 때 새로운 제안을 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서술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받아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시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응답자분들이 처음에는 뭐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응답을 넘어가시려고 하다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응답자분들의 의견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간단한 예시를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응답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 그럼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 부분도 앞서서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수업 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수업 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지금처럼 문항을 사용을 하셨다면 이 문항은 어떤 부분을 추가를 시켜주실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문항을 작성하셨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 또는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께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 맞아요. 지금 동일한 내용들로 작성을 해주셨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다들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응답자분들은 부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교육과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석문이나 또는 문항 안에 해당하는 세부 설명을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건 예시 부분이에요. 예시로 1학년 수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듣기와 논리적인 말하기 등을 연습한다. 연습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로 급식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급식 만족도에 대해서는 작성된 설문조사를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들 각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첫 번째로 응답자의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 앞서서 선생님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영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교의 급식은 맛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학교 급식은 맛이 좋아 라는 부분에 대해 한번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설문 문항 만들 때는 유도하는 내용은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내용은 빼주시는 게 좋고요. 또 연속되는 척도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 척도를 동일하게, 범주는 동일하게, 그리고 빈 점수는 없게 우리 빈칸이 없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40점, 40점, 60점, 60점 이렇게 점수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수정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은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포함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없는 보기의 내용은 없도록 응답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하는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는 100점이 100점 기준이다라고 미리 작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 해당 사항 없음에 대한 메뉴는 보기는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문항 사용하실 때 내가 조금 문제가 조금 애매하다,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해당 사항이 없음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관계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우리 관계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보니까 이렇게 보기 척도도 다 잘 작성이 되어 있고요. 문항도 매트릭스형 문항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문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문항도 보기 척도는 부정부터 시작해서 긍정 순서로 작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 보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다. 우리 보기의 세부 질문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시죠. 지금은 제가 예시 설문을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행복하다라는 게 조금 모호하다. 선생님 말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포인트로 잡아온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응답자에게 혼동이 없도록 하나의 문항에 하나의 질문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지금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선생님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교우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의 문항에 대해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을 해야 되나? 또는 교우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항들이 조금 모호할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 설문을 작성해 온 문항이다 보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따로, 우리 교우 관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두 번째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우 관계라는 내용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지만 특정 학생들은 이 교우 관계가 어떤 건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자에 맞춘 단어 또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교우 관계보다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담 없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담 없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려움 없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문항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에 대한 문항, 친구에 대한 문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주실 수도 있고 문항에 대한 내용들도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항들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은 퀴즈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께 권장드리는 방향입니다. 선생님들께 권장드리는 한 가지 더 포인트는 응답이 완료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응답 완료되실 때 주석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면 설문이 완료가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포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한번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응답자분들께 한 번만 응답을 받는 게 아니죠. 보통은 동일한 응답자들에게 설문을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다른 내용으로 설문을 여러 번 배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면 설문지가 또다시 왔을 때 응답자분들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얼마 안 걸리니까 내가 한번 해주지 약간 이런 내용으로 선생님들 설문에 응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지금처럼 응답이 어떻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문을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함께 우리 거의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었네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짧게 준비했어요. 원래 선생님들께서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내용을 짧게 하고 선생님들을 기다려 드려야겠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반응도 너무 많이 보여주시고 피드백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강의가 제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함께 1시간 반, 2시간 동안 설문조사, 통계 분석의 이론적인 부분 또 그리고 설문 문항 만들 때 팁 같은 내용들도 함께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강의를 종료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강의 종료하기 전에 채팅창에 오늘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제가 하나 남겨놨어요. 이 만족도 조사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강의 영상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만족도 조사 하단에 선생님들께서 영상 받아보실 메일 작성하시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도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메일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보기 영상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셨다면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2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내일 선물까지도 같이 발송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고생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박정화 선생님 아직 계실까요? 혹시 박정화 선생님이 아직 계실까요? 아, 우리 박정화 선생님께서는 회의를 종료해 주신 걸까요? 아, 저희가 아직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구두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채팅창에도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선택지를 주는 이유가 네, 지금 저희 보조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다른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 1로 입력이 되고 보기 5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 5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추후에 선생님께서 응답을 받으시고 평균 점수 구하실 때 보기 5번에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많을수록 만족도 점수가 5점에 가깝게 나타날 거예요. 만약 반대로 긍정을 1번에 두고 우리 부정을 5번으로 두게 된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많을수록 추후에 평균 점수를 구하셨을 때는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1점에 가깝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는 1점에 가깝게 나타나도 뭐 괜찮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고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아라고 다시 되물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 없이 바로 평균을 구하실 수 있도록 부정에서 긍정 순서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생성하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보기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저희가 하나의 설문조사 만드시고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각각의 문항들을 복사해서 문항명만 따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선생님께서 하나씩 문항을 만드시는 게 추후에 이제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오류가 훨씬 더 적게 나타나실 거예요. 한 번에 복사해서 만드시는 것보다는 하나씩 만드시면서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선생님들 활용하실 때는 추후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 없으시면 이제 이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한 1, 2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질문 사항 없으시면 이제 종료하도록 할게요. 저희 한 1분만 기다렸다가 한 40분 조금 넘어서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질문 사항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서 이만 회의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